첫 여성 게스트야. 통일부 장관 중 여성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지. 교육감도 여성 없었죠? 없었죠. 참 희한하네 진짜. 희한하게 뭐가 희한해요. 반성해야지 진짜 우리가. 그 원장님은 감각이 있으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평소 흠모하던 정춘수 의원님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영광입니다. 그렇죠. 전라도 영광은 아니지만. 아 이런 거 아재 개그인데 이런 거 웃어주면 안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지난번에는 박범계 의원님 오셔서 민주법대였는데 오늘은 또 정춘수 의원님 오셔서 갑자기 민주여대가 생각이 나는데 계속 아재기구로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만들어졌죠. 국민이 물어보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가 답한다. 현재는 20만 명 이상이 30일 안에 모여서 질문하면 30일 내에 답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 미국의 모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 최근에 이제 1호, 2호, 3호 청원이 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2호, 3호가 하나는 낙태죄 폐지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조두순 관련한 뭐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만 한정할 수는 없지만 성 또는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였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소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부터 포함해서 최근에 문단의 흐름이 여성 작가 또는 여성 이슈를 다룬 어떤 흐름이 대세가 될 거다 하는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 공동체 이후에 가장 오래된 차별이고 또 모택동 같은 이는 하늘의 절반을 여성이 짊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했던 바로 그 여성 문제를 오늘 저희가 주제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성 사회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신 정춘숙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얌전하게 평소와 달리 점잖게. 아니 무슨 말 무슨 말 좀 약간 오늘 우아한 버전으로 하다 보면 원래대로 될 거예요. 네. 곧 바로 정상 상태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국민청원 말씀도 드리고 문단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늘 있었던 문제지만 최근에 왜 이렇게 더 여성 이슈가 더 부각하는 일종의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여성들이 남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나는 굉장히 재수가 좋아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 폭력 문제나 여성 문제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훨씬 더 많이 각성이 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젊은 여성들이 이런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고 동아리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액션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일했었던 한국여성의전화 이런 곳에도 아주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 문제를 많다는 거는 특별히 그것도 작년 이후에 더 아주 폭발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페미니즘의 전성기가 온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죠.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조금 저희가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국여성의전화 24년 거의 청춘을 다 마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작한 게 그럼 몇 살이신 거예요? 제가 30살 때 시작을 했죠. 네. 24년 하시고 가정폭력방지법 그 97년도에 제정됐을 때 거기에도 앞장을 서셨어요. 네. 운동가로서 국회에 들어온 경우 많지요. 지금 국회에 많이 있는데 그러나 또 남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이유, 그다음에 운동가 시절과 국회의원이 됐을 때의 차이, 그다음에 보람? 네. 후회는 없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십니다. 한꺼번에 묻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국회의원을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거는 운동하면서 여성 운동하면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정치에 오면 굉장히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에 사실은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정책을 내도 정치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변질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를 많이 보게 되면서 2015년 1월에 이제 임기도 마치게 됐고 특별히 다른 인생의 계획이 없어서 정치를 인생의 결정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너는 거기 정치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또 격려 많이 해주셔서 이제 시작을
뭐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여성운동 할 때하고 좀 다른 점은 훨씬 더 책임이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잖아요. 과정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뭐 후회는 없죠.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여성의 전화가 네. 지금 여성이 급증했다는 거는 그에 대한 상담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활동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이런 여자들 별로 없었거든요. 그 안에서 그런 소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그거는 모여서 일종의 회원 개념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아니면 와서 그 관련 상담을 해주는 분들? 회원이 늘었습니다. 회원으로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젊은 여성들이 잘 모이기 모르는 시작한 분들이 거죠. 있어서 그렇던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는 여성의 전화하면 처음에 그 정대철 고문의 네. 어머님 이태영 선생님 네. 그 시작해서 자기가 쭉 이렇게 상당히 초기의 대표적인 그런 춤이 흘러왔잖아요. 네. 근데 여성의 전화 시절에 24님 직접 조직 운영만 하시나요? 전화 상담을 직접 하시나요? 저는 저로 얘기하면 상담부 간사로 제가 출발을 해갔고요. 아 그래요? 하루에 정말 6시간씩 상담을 받았고요. 24년 내내 6시간을 받은 건 아닌데 물론 그러나 엄청 많이 받았습니까? 몇천 건 이상은 받으셨겠네요. 물론이죠. 제가 평생에 받을 상담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 상담도 했고 면접 상담도 하고 저희 쉼터가 있거든요. 그 전화를 거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여성이 거는 전화라면 모든 문제를 다 받나요? 네. 가장 많은 비중이 뭔지 또는 그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많이 다루는 이런 기관으로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198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직장 내 폭력 문제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삶 자체에 대한 상담 하여튼 다종다양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특히 80년대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이 좀 지금보다 덜했을 때에는 당연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을 텐데 그럼 그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는 비중이 조금 변하는 게 있나요? 사람들의 전화 내용 중에? 비중이 크게 변하진 않는 것이 않아요?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나 혹은 성폭력 피해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제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죠. 전체 비중은 여성이 느끼는 많습니다. 문제 또 상담이 제일 크네요. 네네. 상담부 간사로 시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상담하기 이런 거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저는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노동상담을 했죠 제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실전 상담 그걸 이제 익히시게 됐네. 20몇 년 하시는 동안에 그 전화를 받고 서로 나누고 했던 내용이 아까 이제 저희가 가정폭력방지법으로 다 총괄됐겠지만 법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도 아주 현실에서 일상에서의 작은 제도 개선들이 상당히 이루어졌나요?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혹은 성매매나 이런 문제들은 아주 직접적인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변화시키려면 구체적인 법률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근본적인 법으로 가기 전에 일상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해주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화를 해서 그분들과 상담을 했을 때 그분들이 결국 받게 되는 편익 또는 어떤 좋아짐 그건 뭔가요? 털어놓는 것이 이런 거죠. 일단은 이제 상담을 하시면 객관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이 없었어도 형법이라든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무료 법률 상담에 오셔서 법적 대응을 도움받고 연계가 되는군요. 뭐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된 거죠. 여전히 여성에 대해서 폭력 문제가 주 이슈다. 그럼 이제 그건 지금 오늘 우리가 마침 얘기했던 이제 국민청원 가운데 이제 조두순 사건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그걸 넘어가기 전에 먼저 있었던 국민청원 이슈, 낙태죄 폐지 잠깐만 얘기를. 이게 사실 찬반 논쟁 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아마 알기로는 지금 예를 들어 당 자체에서도 딱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된 입장을 접근하기는 아직은 조금 시기가 이른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담담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대체 쟁점이 뭔지를 정리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낙태죄 폐지라는 게 이 문제를 꽤 오래 다뤘던 헌법적 차원에서 논쟁을 했던 미국도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팽팽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두자 말자가. 그 전 세계 세계보건기구에 뭐 194개국인가 되는데 그 중에 그냥 조건 없이 풀자. 뭐 이걸 허용하자 네, 하는 네, 것도 네. 네 나라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선 낙태죄와 관련된 국내법의 현실과 어떤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현재 법상 아예 안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형법과 않습니다. 모자보건법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든지, 혹은 뭐 친족 간에 소위 근친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뭐 구생학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낳았을 때 본인에게 너무 큰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낙태를 할 수가 있는데, 형법에 의하면 이 여성이 그런 조건 아닌 상태에서 낙태를 하게 되면 1년 징역을 갖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이나 그 낙태를 해준 의사나. 해외에서는 네. 전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쉽게 말해서 제한 허용이라고 본다면 네. 그런 조건부가 조금씩 다른 건가요?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건 없이 다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가 한 4나라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신해서 뭐 12주까지는 허용한다든지, 그건 이제 24주까지 언제부터 생명으로 볼 거냐는 거죠. 허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196개 중에서 한 193 정도의 국가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든지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굉장히 소수이고,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낙태를 사실은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은 낙태죄 폐지냐 허용이냐 이런 논쟁으로 일반적으로 보지만 현실에서는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 다가 뭐 거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조차도 형법상의 포괄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상으로는 일정한 조건에 허용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켜볼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이 예외가 되느냐. 그렇죠. 아마 그것이 이번에 이제 조국 수석이 얘기했던 지금까지는 여기서 균형점을 찾았는데 새로운 균형점을 검토해봐야 되는 거냐 그 얘기일 텐데 그거 한두 가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큰 논리로서 생명권이 우선이다. 이제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보다는 생명권 우선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현재의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논거로서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도 더 아예 금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더 이상은 논의하지 말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는 현재 허용하고 있는 부분도 다 없애자 이런 얘기가 그런 있고. 아주 이제 강력한 주장도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허용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두고 더 이상 진전하는 걸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입장이 한 2가지 정도로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거를, 이 낙태의 문제를 이걸 생명권이냐 여성의 선택권이냐 이렇게 양극단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완전 허용이냐 완전 금지냐가 아니면 사실은 그 문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태아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엄마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보면 상당히 논의를 진정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여성이 좋아서 낙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공 임신 중절을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유를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 자체를 계속 생명권이냐 선택권 이렇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제가 현실의 문제를 너무 추상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심지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조차도 원해서 인공 임신을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여성들에게 주는 고통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현실에서는 그래서 불법으로 그걸 시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먹는 낙태약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틀이 아닌 것에서 그냥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그 약 자체의 현재로서 부작용이나 위험성은 지금 없나요?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추정하기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통계라는 게 없습니다. 추정하기는 1년에 한 17만 건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한 숫자죠. 제대로 일단 실태 파악이 안 되는 이제 추정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먹는 피임약 그게 이제 미프진인데요. 미국에서는 약 7주 정도까지는 낙태를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가 되면 자연 유산처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약이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주수가 더 넘어가면 임신 조절이 안 된 상태인데도 모르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 임신 중절로 인한 불법적인 비위생적인 혹은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이런 인공 임신 중절은
여성들의 뭐 생명을 위협을 하죠. 작년에도 뭐 여고생이 인공 임신 중절하는 과정에 숨지기도 하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후에 뭐 몸조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그렇겠네요. 없고 그래서 아주 직접적인 당사자가 여성인데 제가 한 2012년 논쟁이 굉장히 심할 때도 토론자로 이제 토론을 가보잖아요. 방송 대담회도 가보고 뭐 토론회 토론자로도 가보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게 여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토론회 장에. 네, 그렇죠. 일단은 이게 불법한 일이라서 나타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거기서 여성이라는 건 직접 경험을 한 여성 아니 또는 그렇지 않다 않다 그 하더라도 주제를 그럼요. 자기가 어떤 한편에서 논쟁하기가 어려운 네,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겠네요. 또 일부러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200명 모였는데 여자는 한 20명도 안 되는 그런 토론회를 제가 많이 보고 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공 임신 중절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직접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현실적이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안 된다 혹은 뭐 절대로 다 허용한다라는 이 두 양극을 가지고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뤄야 될 다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야 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단답 형태로 한번 이런 것이 이슈다. 철학적 이슈다. 현실적 이슈다 하는 것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 아니 왜 마치 어떤 성 또는 부부간의 성생활 이런 것처럼 왜 그런 걸 국가가 개입해? 임신 중절도 여성의 사적 문제 아니야? 이제 예를 들어 아예 극단적으로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사적 영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생명권 때문에 절대로 인공 중절이 안 된다고 하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엔 제한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충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러면 또 하나 등장하는 이슈가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규정할 거냐. 왜냐하면 사적 결정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만약에 내 아이 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생명이 됐다면 내 생명권만 아니라 이 생명권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그 생명으로 보는 시기가 그것도 나라마다 좀 다른가요? 굉장히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인공임신주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는 수정란부터 생명체다 이렇게 종교에서 보고요. 일반적으로 수정됐을 때부터 얘기하고 보고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는 한 24주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태아가 외부로 나왔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장치를 요즘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렇게 다양해서 언제부터 생명으로 볼 거냐 하는 과학적인 판단의 문제가 또 하나는 사실은 걸려 있다. 이제 이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절대 불가론도 현실에서는 우리네 경우조차도 이미 아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모자보건법상의 세 가지 제한을 둔 것인데 이번에 조국 수석이 예를 들면서는 거기에 조금 다른 경우를 예를 들었죠. 강간 또는 근친간의 문제 또는 아이 자체에 어떤 신체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 기억하기로는 조 수석이 예를 든 경우는 가령 이혼한 후에 확인된 경우 그런 하여간 등등 몇 가지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든 것인데 꼭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제한 조건에 대한 것이 현재 낙태죄 폐지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모자보건법상 제한만으로 묻기에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볼 때 다른 상황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겠죠. 먼저 합헌 의견을 보면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은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 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습니다.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인공 임신 중절의 문제를 그 두 가지 생명권이나 혹은 뭐 선택권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아이를 낳거나 그렇지 않은 건 여성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를 정하는 문제거든요. 자기의 전체 인생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대안을 갖고 올 수가 있다. 하나 더 있는 마지막 이슈가 이번에 흥미로운 얘기를 한 것이 조국 수석이 그러면 남성과 국가의 책임은 우리가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겁니까? 우리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네네. 어떤 체계 속에서 어떻게 이걸 담길 수가 일단은 있습니까? 이 형법 자체에서 남성의 책임을 전혀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태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남성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공 임신 중절을 하게 될 때는 예를 들면 미혼모들이 아이를 못 낳는 경우 혹은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못 낳는 경우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도저히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네. 이런 이제 판단 속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거나 하는 어떤 국가의 역할 혹은 그 외에 다른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죠.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의 문제인 소위 폭력, 네. 성폭력의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조순 관련 청원을 통해서 더 우리가 주목하게 됐고 조국 수석의 답변 속에서 재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주치경감 문제는 더 좀 검토하자 이렇게 됐는데 조두순 문제만 놓고 볼 때도 야 석방 후에 혹시 보복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영구 격리해야 되는 네. 거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볼 때요.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 제도가 느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형벌의 확실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명목적인 형량을 높이는 것 그런 부분도 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형벌이 확실하게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형량은 굉장히 높여놨는데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판사님들 어떤 얘기하냐면 형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를 적용하기 참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성폭력 가해자가 분명하게 처벌된다, 확실하게 처벌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오히려 현재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 자체라기보다는 우선 집행에 있어서의 지금 네. 문제점들이 조금 더 상당히 있습니다. 크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네. 소설 있잖아요. 네. 저도 보자 하다가 이제 최근에 봤어요. 정말 하루에 쭉 다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분량이더만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눈에 들어온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면서 야, 네. 그 남자애가 너 좋아해서 못 살게 구는 거야. 남자애들은 여자애를.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어릴 때 많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그런 적 있나.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든 것이 이 성폭력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안에는 뭐 실용, 추행, 폭행이 다 있는 내지는 그 심리가 우리 사회에 사실은 굉장히 만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릴 때부터 여성의 입장에 돌아가 보면 초딩 때 못 살게 구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때 무슨 뭐 학생들 간에 심지어 MT에 가서 연인들의 그렇죠. 데이트 폭력, 사제 간에 네. 회사에서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섬마을에 여교사가 갔을 때 막 공부해. 네. 이게 한국이 조금 더 강합니까? 더 특별합니까? 그- 근본 대책은 그냥 세게 가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죠. 성폭력 범죄를 하면 반드시 잡히고 처벌받는다. 성폭력은 반드시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참 너무나 오래 걸리는 얘기긴 하지만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대학까지 계속 이 평등과 인권에 관한 교육을 정규 교과 과목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폭력까지는 안 가지만 하여간 약간의 차별적 행위를 그럼요. 하는 것을 용인하는 이데올로기가 진짜 많이 퍼져 너무 있는 많이 거더라고요.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나 이런 걸 봐도 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 너무나 싫어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옛날에 청바지 광고가 있었는데 그 청바지 광고에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여자가 거의 이제 성폭력 이후의 모습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너무 충격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여자 이렇게 약간 들쳐 업고 가는. 그래서 이 여자 엉덩이에 있는 이 성바지 로고가 보이게 하는 이런 사진.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다 그런 성폭력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광고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캠페인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알게 혹은 모르게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성폭력도 만연한데 거기에는 성폭력을 용인하는 심리의 만연으로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면 그렇게 못하죠. 아주 쉽게 제가 어제도 이제 부산 영남 지역 여성 정치 아카데미 갔다 와서 예를 들었는데 러브샷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쉽게 하는데 러브샷 싫어하는 여자 되게 많습니다. 싫어하는 남자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하고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브루스 막 추자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대방과 내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인격체라고 한다면 이게 막 강요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잘못된 문화, 그다음에 이제 술 같은 거 굉장히 우리가 관용적이거든요. 그런 문화 혹은 아니 뭐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아주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실은 성희롱, 성추행 혹은 뭐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뿌리 깊은 그런 문화 또는 심리의 문제를 아주 미세한 거에 찾아내서 근절하는 교육과 이런 것이 그렇죠. 근본이고 그렇죠. 현실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된다라는 그럼요. 예. 것을 이렇게 현실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소위 2차 피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네. 예를 들어 한샘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거기에 결국 그럼요. 여직원이 사직서를 그럼요. 내고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발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좀 비난받게 되는 물론이죠.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최근 미국에서는 진짜 뭐 대단한 사람들이 다 나도 당했다 이런 미투 캠페인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술계에 비슷한 네. 이제 말하기 운동이 네. 있었잖아요. 일단 이런 소리내서 말하는 이런 것이 갖는 의의가 그렇다면 특별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당사자의 측면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는 치유하는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봐도 이 당사자가 갖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당사자가 나도 그런 성추행 당사자가 경험이 이야기하는 있어 것이, 라고 네.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얻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차별이나 성폭력 근절 혹은 가정폭력 근절 운동이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투 캠페인 나도 그런 경험 있어라고 하는 캠페인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올 초에 문단내 성폭력이 굉장히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네. 그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갖는 그 영향력이 상당한 거죠. 한 가지만 더 이게 조금 그 관련해서 좀 작은 다른 거지만 워낙 민감한 거라 요새 초중고 교사들의 어떤 그런 관련 맞습니다. 징계가 막 확 네, 늘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실제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문제 제기가 늘고 노출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전에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많았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라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보면 사실은 노출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많았죠. 뭐 선생님이 뭐 여학생, 고등학교 여학생에도 우리가 뭐 무릎에 앉힌다든지 이런 일도 많았고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그게 뭐라고 딱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성희롱이다, 뭐 문제가 성추행이다. 된다는 의식 자체가 일단 그 너무 아이들이 말을 있는 하기 시작을 것이다.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 징계가 됐다가 이제 구제 청구를 해서 구제되는 경우가 네. 한 10% 정도 있다 네. 그래요. 물론 억울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그게 적정선인지 어쩐지 잘 참 문제가 되죠. 어떤가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높은 도덕성과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성희롱, 성추행을 한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원 소통 심사위원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성희롱, 성추행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됩니다. 네, 그럼 돌아가면 예를 들어 원래 문제가 생긴 그 학교로 그냥 가서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되나요? 이번에 이제 뭐 진달래 택시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떤 교감 선생님이 참 이런 데서 얘기하기에 마땅하지 않지만 그분이 다시 그 학교로 간 거예요. 네. 그대로. 그래서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이분의 조건에 맞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거기밖에 없어. 거기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만났던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초등학교 때 막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또 초등학교 선생님을 그대로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이 문제를 막 교육청이나 이런 데 투서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린 아이들 이렇게 인격이 형성되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보호받아야 하고 잘 키워야 하는 이런 아이들한테 이 성폭력, 성추행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범죄는 외국 같은 경우는 전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실제로 선생님의 경우에 이걸 그런 정도의 의도와 현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즉 구제받아 적정하다 하는 케이스들이 그래도 존재는 하지 않겠어요?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수많은 성범죄를 보면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전혀 몰랐다. 이게 뭐 성희롱, 성추행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든요. 그리고 이 피해 당사자도 고소하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이 아주 구체적일 때 이런 일을 하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잘못 말하면
무고로 걸린다 이런 걸 더 알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숙고하면서 이 문제를 외부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되면 범죄로 인정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야 이게 좀 옛날에 비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것에 그런 일각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여성들이 그 문제를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무고가 되는 당연하죠.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예. 말하려 하지도 않고. 그럼요. 내가 피해자라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이 자기의 피해를 이게 정말 내가 피해 입었어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예를 들어 어떤 성의 문제, 뭐 폭력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여성에 있을 일과 보육의 문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평등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드려야 될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성차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해소돼 있다. 또 양성평등이 굉장히 진전돼 있다. 어떻게 보면은 복지국가로서 상당히 진전돼 있다. 이런 나라의 경우에 성폭력도 적습니까? 절대적 숫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성폭력 사건이 없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 차이가 있단 뭐냐면 그랬을 경우에 그 나라에선 이 성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굉장한 조건 없는 지원을 하고 그로 인해서 폭력이 있다 하더라도 회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물론 전체적인 그 수준, 예를 들면 나 성폭력 당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의 수준도 우리보다는 좀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여성들이 첫 번째로 걷는 문제거든요. 기회가 되면 우리가 소위 지향하고 있는 좋은 사회, 좋은 국가가 됐을 때 남녀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 특히나 성폭력의 문제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통계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말씀처럼 좀 낮긴 할 텐데. 좀 낮고 그다음에 적극적 사회의 대응이 틀리고 사회의 대응이 틀리고 피해자도 훨씬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과에 대한 처벌이 이제 분명하고 이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지점도 있으나 그 사회에 절대적으로 보면 줄었다고 말할 수 있냐? 꼭 그렇지는 않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참 뿌리 깊고 오래 끝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그 결혼이나 육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퇴직하는 여성의 숫자가 지금 뭐 181만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30대 정도로 하면 결혼을 한 여성 중에 3명 중에 1명 정도는 경력 단절이다. 큰 틀로 보면 이 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우선 포괄적인 진단부터 좀 해주시고. 원인이야 뭐 임신과 육아와 이런 모든 것이 여성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사실 견디지 못하고 경력을 단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이유고요. 포괄적으로 좀 대안이 있다면 임신, 육아, 출산, 뭐 양육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만들지 않고 남녀 공통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한정하지 않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로 이거를 본다면 이런 경력 단절이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죠. 또 한 측면으로는 이런 제가 굉장히 놀라운 어떤 걸 봤는데 프랑스에 애를 3명을 낳은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를 많이 낳느라고 내가 도저히 그러니까 2명 낳을 때까지 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3명 내고 4명 되니까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는데 그만뒀다. 그런데 너네가 이렇게 중요한 아이 낳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뒀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머 무슨 돈을 달래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얘기가 여러 가지 다른 변형된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당을 준다든지 혹은 뭐 출산했을 경우에 돈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임신, 출산, 육아, 양육의 문제를 어떤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남성과 함께하고 또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문제로 만들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여성의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기 쉽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나 또는 가정 내에서 남녀 간에도 책임을 공유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도 공유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래도 남편이 좀 더 버니까 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즉 결국 임금 격차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가족에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가족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왜냐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일을 해도 남편은 100만 원 받는데 나는 64만 원, 여자는 64만 원 받으면 그 남자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임금 격차의 실태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나온 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한 63% 정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지금 뭐
우리는 항상 나쁜 거를 1등하기 때문에 OECD 그거는 많이 받는 남성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을 평균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거의 동일한 질의 노동, 동일한 시간을 한 경우에도 차이가 많이 나서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임금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족에서는 남성이 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남성들이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관련한 법안 준비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법안들은 준비를 합니다만 네. 공기업들은 훨씬 그게 가능하지만 민간 법안만으로 하긴 참 기업들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위반을 했다고 해서 예. 간단하게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게 그럼 참 임금 쉽지는 격차에 않습니다. 대한 결국 이걸 줄여나가는 그런 해소에 대한 대책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공감대를 얻고 있는 대안은 뭐예요, 결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네. 얘기가 있으나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다 지켜지지는 않지만 최대한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경력 단절로 인해서 뭐 육아휴직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 네.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또 재취업할 수도 있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예를 들면 여성들이 그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직책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동등하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참 있습니다. 법으로 하여간 특히 사기업에 대해서 그걸 강제로 단기적으로 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문제. 그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여성 노동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한 게 30년이 넘었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지속 가능한 저는 이제 여성 문제를 얘기할 때 지속 가능한 세상을 원한다면 정말 성평등, 젠더 문제에 눈뜨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여성 노동의 문제에서 여성 폭력의 문제에서 이 문제가 해소돼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질문 하나 네. 드려볼게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고 또 여성이나 또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부부가 가정이 아이를 좀 워낙 살기가 퍽퍽하니까 잘 안 낳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자 네. 대책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늘 갖고 있는 의문의 하나가 야 우리가 온갖 대책을 다 쓰는데 출산율이 정말 좋아질까? 그러니까 야 인구가 주는 것이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소수 이론이긴 하지만 인구가 줄고 출산율이 주는 것이 답이다. 이게 인구가 좀 줄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아기 키우기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도 문화적인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좀 살기가 편해도 아이 키우기 좋아도 아이를 이제는 많이 낳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출산율이 어느 정도까지 복원돼서 높아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뭐 유럽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보였다가 지금 굉장히 회복해서 2.1명 이 정도 올라오거든요. 네. 그렇게 됐었던 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는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으나 바라는 거는 정말 2점대 넘는 거죠. 두 명을 낳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구 정책적 접근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보육 정책이나 이런 거 갖고 안 된다. 애기 하나 더 낳으면 뭐 300만 원 줄게 이런 거 갖고 안 된다. 제가 프랑스, 뭐 스웨덴, 독일 이런 이제 대사님들과 제가 이제 저출산 포럼에 있어서 이제 오셔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보육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아이를 뭐 낳으면 더 지원한다 그 측면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처럼 때에만. 우리가 뭐 신혼부부에게 뭐 주택을 제공한다든지 교육비 우리가 교육비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교육비 부분들을 뭐 거기 거의 없으니까 라든지 이런 사회 전체 시스템이 아이를 낳아도 나의 삶이 이상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 주로 뭐라 그러냐면 애를 안 낳는 이유는 애를 낳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없어진다. 내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너무 두렵다. 나는 사실 아이가 좋기는 한데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뻔히 하니까 못 낳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딸이 있지만 네네. 꼭 뭐 결혼할 필요 야 이런 얘기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는데 있냐? 부터 시작해서 좀 늦게 해라. 하여간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아니, 우리가 보니까 맞아요.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아이의 자기 실현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참 만만하지 않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그 여성의 삶과 너무나 이게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당신이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당신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인간으로서 갖는 어떤 기쁨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닥쳐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아까 처음에 역시 해보니까 정책보다 정치가 중요하더라 이러셔서 예. 정치의 문제로 들어가서 마무리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웅문인데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여성이 정치에 많이 진출해야 된다. 네. 그럼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면 좋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면 뭐가 더 좋아지죠? 라고 질문을 할까 하다가 이거야말로 바보 같은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남성이 정치에 더 많이 진출하면 뭐가 좋아지죠? 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명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해. 예를 들어 인구의 반인데 네. 남자가 진출하는 만큼 여성도 진출하게 뭐가 더 좋아진다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정상화하는 것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뭐냐면 뭐가 정치에 좋아지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다 나은 사회 공동체적인 가치가 존중받는 네. 그런 사회, 네. 미래 사회를 가는 데 있어서 이 또한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긴 하지만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면서 여성성이라는 것이 네. 우리 정치와 사회에 더 확산됐을 때 갖게 될 장점이 뭘까요? 제가 요즘 어떨까요? 이제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이제 몸이 여성이라고 해서 다 어떤 여성적인 가치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여성적인 가치란 예를 들면은 뭘까요? 제가 이제 페미니즘 여성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눈을 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성이 사실은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거든요. 정치적 소수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집단으로 보면 인구 집단으로 말고 정치적으로 그렇죠. 소수자죠. 예, 반임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예, 그런데 그런 소수자들이 계속 정치에 진출하면서 그런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내가 소수자로서 차별받은 나의 경험이 사실 또 다른 소수자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이주 여성이라든지 뭐 성소수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회적 다른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여기에 가져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걸 해야 된다. 일종의 소수자 대표로서 네네. 이게 확산되어 있는 다수자 이데올로기를 깨는데 훨씬 더 앞장설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한 가지로 정리되지 않음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감각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깨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여성들 만나면 다 알고 있어요. 몸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거를 말로서 표현하고 이게 어디로부터 근거했는지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네에 가가지고 뭐 노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 빈곤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 소수자의 여러 가지 목소리와 그들의 삶을 정치권에 얘기할 수 있죠. 여성들이 그 모든 소수자의 목소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수자들이 더 많이 정치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대 국회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여성을 포함한 하여간 소수자들의 진출이 더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쓰면서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네, 네. 이 시절에 오히려 여성의 어떤 인권, 뭐 네, 이런 권리 이런 것들이 더 떨어졌다 지금 네, 통계로 나타나잖아요. 네. 여성 대통령은 그래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여성 정치인 전체 실패가 아니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예외적인 굉장히, 것이다. 예, 그럼요. 예외적. 또 그분은 극복해야죠. 여성으로서 대통령이 된 게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새 이제 여성 정치 관련 네. 아카데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당에서 정치 교육할 적에도 네, 네. 저희 교육연수원하고 같이 민주연구원이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네. 제가 여성 또는 성차별, 정치에 있을 성 이것을 꼭 프로그램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정춘수 의원님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의견을 훌륭하십니다. 냈거든요. 그런데 정치인 또는 리더십 또는 청소년 아까도 계속 폭력에 있을 때 근본 문제 교육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성정치 교육 네네. 또 하여간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교육 이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뭐예요? 이 성평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 많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다. 예를 들면 어머니 계신 분 손 들어봐라, 뭐 부인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딸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내 뭐 누나 어머니와 그렇죠. 아내와 딸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잖아요. 네. 내 부인이 성차별당하고 예. 성추행당하고 이게 내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평등의 문제, 여성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국가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하다가 정치한다는 사람들도 말하다가 하여간 성에 관련한 의식이 워낙 오랫동안 굳어있는 게 있으면 말실수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단어 사용도 맞습니다. 그렇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대표적인 예가 혹시 그런 거 막 예로 드시나요? 교육하시면서? 저는 요즘은 예로 들죠. 왜냐하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뭐 이런 거죠. 뭐 너 내 손 안에 있어. 이런 우리가 보통 일반적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지. 너 내 품 안에 있어. 여성 정치인에게 남성 정치인 너 내 품 안에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원칙을 세우냐면 그게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의 동료들이 그런 성희롱적 발언을 할 때 꼭 얘기해 준다.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고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아이 걸릴 줄 알아서 이렇게 그건 하면 때려준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만나서 눈을 딱 마주치고 내가 정말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진지한 얘기야. 예. 그래서 얘기를 어제 한 그 일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제가 이제 꼭 얘기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당직자 교육을 할 때 했는데 우리는 민주당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기억해 보시면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호에선 같이 문패를 같이 다셨거든요. 그렇죠.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굉장한 분이에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문패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는 민주당이다. 더구나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조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훨씬 더 이런 평등의 문제라든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젠더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성 정치인이 하는 당원과 또는 정치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할 때도 그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네. 종종 빼먹고 자주 빼먹고 대부분 빼먹는 것 같아요. 또 반성해야 되겠어요. 네. 사실은 우리는 민주당이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정체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네. 그것을 꼭 여성 정치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여성과 남성을 네, 강조해야 네.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예. 다른 당보다 낫다 이런 정도의 비교 갖고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사회와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지도자를 가졌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녀 평등 사회는 어떻게 좋아진 사회가 될까요? 또 현실에 존재하는 나라나 사회 가운데 비교적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전범으로 삼을 수 있는 모델 사회가 있을까요? 글쎄 뭐 아무래도 북구 유럽이죠. 뭐 스웨덴 제가 이제 한번 가봤는데 아빠들이 다 유모차 밀고 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만약에 그런 성평등이 많이 이렇게 발전한 곳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서울여대 이제 우리 그 사회복지학 교수님이 남자분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양성평등한 성평등한 사회가 되면 훨씬 남자들이 살기가 좋아진다. 왜냐하면 가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짐을 나눠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남녀 임금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자기를 실현할 수 있고 결혼과 이런 그 출산과 양육이 나의 인생의 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가족이 누리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50대 60대 되면 외로워지잖아요. 애들하고 얘기도 안 통하고. 그거는 그렇죠. 일밖에 한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가족에 느끼는 어떤 그런 충만함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성평등한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모든 사람이 자기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이 그대로. 예를 들면 남자들은 울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모르게 비난받잖아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막 잘 울고 막 해서 괜찮아 이런다 나중에 초등학교 가니까 울면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감정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연구는 남성들이 훨씬 공격적인 게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울지 못하고. 그댁의 남성들 네. 신랑 아들 포함해서 그댁의 남성들은 특별히 교육이 좀 잘 됐나요? 교육과 사회 저절로 교육이 됐죠. 그러니까 다른 집에 비해서 좀 그렇습니다. 많이 개량되어 있어요. 네, 좀 개량되어 있죠. 이게 저절로 교육이 축하합니다. 아니 같이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오늘 참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생리라는 걸 하지.
나는 그걸 안 하지. 그때 문득 생각해 보기를 나는 아예 저 사람들, 그 여성이죠. 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내가 아예 본원적으로 경험 못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의 한계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 때 한참 저희가 이제 학생회가 만들어지고 할 때 제가 학생회장을 할 때 여학생회라는 게 막 만들어졌어요. 그때 야, 학생회가 있는데 여학생회를 또 만들어야 돼? 뭐 이런 논의가 막 있고 할 때 제가 그렇죠. 옛날에 그 생리 걸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입을 닫고 있어야지.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게 한편으로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뇌 구조와 신체 구조가 다른 것으로부터 나온 것에 대한 인정, 뭐 차이, 존중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해온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것이 그런 데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스스로 좀 닫아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차이와 차별이 있는 걸 인정하되 그것이 폭력이 되고 권력이 되고 억압이 되고 또 이데올로기가 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얘기했던 모든 문제는 인간답게 개량돼서 살기 위한 남녀가 모두 것이기도 하고 말씀처럼 우리 민주당이 더 민주당다워지고 또 우리 사회가 더 민주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건적인 문제다. 최근에 이런 여성 이슈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소수자로서의 여성 이슈가 등장하는 것이 이런 민주정부의 회복 이후에 필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맞습니다. 오늘 민주공대 시작한 후에 첫 여성 게스트를 모시게 돼서 반성하면서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켜보는 모든 분들, 우리 당원들, 민주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이 여성 문제의 어떤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있어서 갖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부딪히고 말씀 나누다가 말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그 다음 날까지 끌지 마시고 바로 현장에서 지적해 주세요. 하룻밤 넘기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민주공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